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유전학 클리닉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손영배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1번부터 22번 염색체까지가 각 2개씩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3개 존재하게 되면 다운 증후군이라는 염색체 이상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혹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다운 증후군은 3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약 95% 정도가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새 염색체 타입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약 4% 정도가 전위형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21번 염색체의 위치가 바뀌어서 붙어 있어서 전위형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고 약 1%의 다운 증후군 환자들은 모자이시즘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은 21번 염색체가 2개 있는 세포와 3개 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모자이시즘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염색체 이상은 왜 일어나는지 혹시 가족력이나 유전 때문인지 궁금해요. 다운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가장 이제 흔한 기전은 이제 염색체의 비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할 때 염색체가 원래 이제 한 개씩 따로따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2개가 한꺼번에 한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그게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염색체의 비분리라는 현상이 엄마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엄마가 고령 산모일 때 다운 증후군 환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전이형 다운 증후군의 경우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염색체 이상의 보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이형 다운 증후군이 태어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유전이 되는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산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운 증후군임을 알 수 있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요즘에는 많은 산전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전 검사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형아 검사라고 엄마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다운 증후군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 다운 증후군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리프트 검사라고 해서 엄마 피를 뽑아서 아기의 염색체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트 검사도 확진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 검사 같은 아기 세포를 직접 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쌍둥이 언니는 다운 증후군, 동생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쌍둥이가 이제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둘이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다운 증후군이고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다운 증후군인 아이였고 둘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번째 아기를 임신할 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육모막 생검이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아기의 염색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양수천자는 육모막 생검보다는 조금 임신 중반기쯤에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착상 전 유전 진단 PGT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관 아기를 하는 방법이고요. 정상인 수정란을 선별해서 임신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 질환은 굉장히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특징적인 얼굴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발달 지연과 인지 장애입니다. 정상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인지 발달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병증이나 감염의 위험도 커 보여요. 어떤가요, 교수님? 실제로 감염의 위험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면역체계에 큰 이상이 있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합병증들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이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다운 증후군 환자는 살찌기 쉬운 체질이라
비율이라고 말씀드려요. 몸에 이제 지방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생긴다든지 당뇨가 생긴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관절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관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질환이 동반되는 것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백혈병의 위험도가 일반 인구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 증상들이 조금 빨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60세, 70세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면 30, 40대부터 이런 치매 증상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본적으로 염색체를 정상으로 만드는 치료는 뭐 현재까지는 불가능하죠. 정기적으로 진찰을 해서 검진을 하고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다운증후군 환자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 시기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요. 어렸을 때는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장애 전담 유치원을 다니거나 특수 학교를 다니거나 일반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이제 통합반이라고 해서 특수반과 원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받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학년부터는 이제 공부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특수 교육이 계속 필요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특수학교를 잘 다니기 때문에 사회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런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교육과 인지는 선천적인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아기에 맞는 교육을 해주고 최대한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쫓아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운증후군 친구들 또는 보호자에게 해주고 싶으신 한마디.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르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똑같이 건강 관리를 잘 해주면 되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환자분들은 너무 핸드폰 많이 보지 마시고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항상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움직이고 그리고 편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